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5가지 치명적인 경고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 5단계 중 4번째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세계 최악의 가계부채 위기입니다. 2025년 첫 분기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은 89.5%에 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국제금융협회가 조사한 38개 주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캐나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100.6%로 1위이고 우리나라가 91.7%로 2위입니다. 참고로 태국이 92.4%, 홍콩이 93.2%, 영국이 78.1%, 미국이 71.9%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60.3%인데 우리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구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86%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평범한 가정이 1년 동안 번 돈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08년에는 이 비율이 130%였는데 불과 15년 만에 56%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2025년 1월에 가계부채가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전세 대출의 최대 80%를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의 직접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전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채 연체로 인한 경매 신청 건수가 12만 9,703건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10만 5,614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집값과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1,143조 7천억 원으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몇 달 동안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역사상 가장 낮은 출생률로 인한 인구 절벽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로 전년도의 0.72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잠깐 상승했다고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인데 우리는 그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43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의 출산율은 0.58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8%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2024년의 소폭 상승은 주로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밀린 결혼 수요가 폭발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4년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14.9% 증가했는데 이것은 1997 10년 기록 시작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반등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990 10년대 중반에 태어난 상대적으로 큰 출생 코호트의 여성들이
곧 출산 정년기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에 대한민국의 낮은 출생률이 2040년대까지 경제를 장기 침체로 몰아넣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2025년 5월 연구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잠재 성장률을 계속 끌어내릴 것이며 204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2047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이라는 더 이른 시기에 경제가 수축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인구는 같은 해 약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이른바 실버 쓰나미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아시아 네 번째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 엄청난 도전을 의미합니다. 현 젊은 노동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돌봄 비용은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현역 군 병력은 2019년 69만 명에서 2024년 약 45만 명으로 2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징집할 수 있는 젊은 남성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구 감소는 연금 시스템에도 큰 압박을 가합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감소하지만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출산 장려 정책에 36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까지 출생률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2022년부터 부모에게 자녀 출생 시 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2025년부터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아버지에게 2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전례 없는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역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은 거의 40년 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에 빠졌습니다. 계엄령은 국회의원들이 군부대의 저지를 뚫고 국회에 모여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6시간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정치적 혼란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전월의 100.7에서 12.3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의 마이너스 18.3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산업경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매출 기준 상위 1,500개 제조기업의 2025년 1분기 BSI는 88로 전분기에 95에서 하락했습니다. 100 미만의 수치는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인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7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2월 27일 1,480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환율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2025년 첫 2개월 동안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100억 달러의 자본이 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의 240억 달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130억 달러와 비교할 만한 규모입니다. 정치 불안정은 경제 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1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특별 반도체 법안이 분열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 제한에서 면제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치적 마비 상태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성장 전망치를 2.2
1.5%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1.9%에서 1.6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내수 경제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미 도달한 단계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경제는 2.0% 성장했지만 이것은 주로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AI 서버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43.9%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내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고작 1.1% 성장에 그쳤고 건설 투자는 2.7% 감소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주로 기업 투자와 주택 투자를 억제한 일시적 요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소매 판매도 2025년 초에 감소했습니다. 음식점들은 평일 낮에는 문을 열지 않고 저녁에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24년 연말 성수기조차 사라졌는데 이것은 소비 시장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12월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 명 감소했는데 이것은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전년 대비 고용 감소입니다. 2024년 4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1%만 성장했는데 이것은 3분기와 동일한 성장률입니다. 2024년 전체로는 실질 GDP가 2.0% 성장했지만 이것은 예상보다 약한 수치였습니다. 주택 가격과 건설 주문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미분양 물건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도시의 가격 조정이 서울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자산 효과를 감소시켜 가계 소비 활동을 제한합니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1월 월간 경제 보고서인 그린북은 최근 우리 경제가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성장 하방 압력과 고용 약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대신 해외로 나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1만 4천 명이 해외로 출국했는데 이것은 공항 개항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 연휴 전인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사람들은 국내에서 소비하기보다 해외여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경제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 신호는 대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입니다. 한국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수출 성장률은 2025년에 고작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2024년의 4.1%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최대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5월 중순 기준 관세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 수출품에 적용되는 실효 관세율은 1%에서 16%로 증가했습니다. 만약 이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다른 나라들이 보복하거나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협상을 시도할 때 대한민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요인은 더욱 심각합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한국의 주요 산업들은 수년간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과 급증하는 수출과 경쟁하느라 고전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규모 축소를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중 반덤핑 조사는 2023년 4건에서 2024년 7건으로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서 2024년 19.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12에서 13%에서 18.7%로 급증했습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도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2017년 443억 달러 흑자에서
2024년 64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대미 무역 흑자는 같은 기간 2.8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장의 강한 수요와 투자 연계 수출 때문입니다. 2023년 한국의 대미 투자는 대중 투자의 거의 15배에 달했고 2024년 대한민국은 215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위협하는 관세가 한국에 부과되면 무역과 투자, 공급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조적 다각화의 모멘텀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경고 신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인구 감소, 정치 불안정, 내수 붕괴, 대외 환경 악화가 모두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불안정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려 내수를 더욱 약화시키고, 약한 내수는 기업 실적을 악화시켜 고용을 감소시키며, 고용 감소는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적 위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만성적 위기는 일단 임계점을 넘으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 넘게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내수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구조적 개혁이 시급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민 정책을 개선하여 인구 감소를 완화하며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5단계 중 4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인 대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역사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국가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보여줍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